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아스팔트를 집어삼킬 듯이 내리치고 있었고, 강진우의 낡은 오토바이는 빗물을 튀기며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었다. 헬멧 쉴드 너머로 흐르는 빗물 때문에 시야는 흐릿했지만 진우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수술비가 내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원무과의 통보가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달 대행 앱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고, 진우는 젖은 장갑으로 핸들을 꽉 쥐며 마지막 배달지인 청담동의 고급 빌라 단지를 향해 방향을 틀었으나 미끄러운 노면은 그의 조급함을 받아주지 않았다. 교차로의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진우는 멈추기보다 가속을 선택했지만 맞은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검은색 대형 세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말았다.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의 마찰음과 함께 둔탁한 충돌음이 빗속의 고요를 깨뜨렸고, 진우의 몸은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헬멧이 바닥에 부딪히며 전해진 충격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지만 진우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눈앞에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시야가 푸른색 데이터의 파동처럼 일렁거리기 시작했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슬로우 모션처럼 선명하게 보이는가 싶더니 세상의 채도가 완전히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뇌진탕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고 이질적인 감각이 뇌신경을 타고 흐르며 마치 잠겨있던 무언가가 강제로 개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키자 그가 들이받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자가 우산을 쓰지도 않은 채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세운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냉철한 경영인으로 알려진 윤서아였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사고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지체된 시간에 대한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운전석에서 급하게 내린 수행비서가 우산을 펴들고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서아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차의 범퍼를 확인하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하얀색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 빛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형상을 감싸고 있었다. 윤서아는 빗물에 젖은 채 바닥에 앉아있는 청년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고, 시간을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에게 이런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끔찍한 비효율이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보험 처리와 함께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뒤 다시 차에 오르려 했지만 진우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가 가슴에 소중하게 품고 있는 붉은색 비단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상자에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윤서아의 목을 조르듯 휘감고 있었고, 그 검은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불길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저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저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직감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서가 건네는 명함을 무시하고 진우는 다급하게 윤서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빗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윤서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고 이 무례한 배달부를 노려보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의 눈에는 비단 상자 안에 내용물이 투시되듯 보였는데, 그것은 고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옥비녀였으나 그 중심부에는
세월의 흐름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핏빛 원한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지식인지 아니면 머릿속에 갑자기 주입된 정보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비녀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염습할 때 쓰는 부장품이라고 경고했다. 윤서아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 비녀는 오늘 저녁 할아버지의 팔순 잔치에서 선물로 드릴 가문의 보물이며 국내 최고의 감정사에게 인증받은 진품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진우를 사고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는 사기꾼 취급하며 비서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고 비녀의 머리 부분에 새겨진 문양을 정확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녀의 옥장식 아래의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금이가 있으며 그 틈 사이로 수은이 주입되어 있어 오랫동안 착용할 경우 중금속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이는 전문 감정 장비로도 발견하기 힘든 디테일이었기에 윤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천천히 비단 상자를 움켜쥐며 이 청년이 어떻게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내부를 아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진우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정보창 같은 환영을 통해 이 비녀의 제작 연도와 출처, 그리고 이것을 거쳐간 주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읽어내고 있었다. 이 비녀는 조선 후기 한옹주가 혼례를 앞두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함께 묻혔던 물건으로 도굴꾼에 의해 세상에 나온 뒤 소유주마다 의문의 사고를 당했던 저주받은 물건이었다. 진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지금 당장 그 비녀를 차가운 빗물에 씻어보면 옥의 색이 검게 변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이는 수은과 빗물의 산성 성분이 반응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아는 망설였지만 진우의 눈빛에 담긴 기묘한 확신과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비단 상자의 뚜껑을 열고 비녀를 꺼내 들었다.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옥비녀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여전히 검은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빗줄기 속으로 내밀었고 차가운 빗물이 비녀의 표면을 타고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진우의 말대로 투명했던 옥의 색깔이 순식간에 탁한 검붉은 색으로 변색되기 시작했으며 옥과 금속의 이음새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윤서아의 하얀 손을 더럽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비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스팔트에 부딪힌 비녀는 힘없이 두 동강이 나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검은 수은 방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가품이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해 만든 흉물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윤서아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비녀의 잔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진우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 흉물을 할아버지에게 선물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파국이었을 것이 분명했다. 비서는 사색이 되어 손수건을 꺼내 서아의 손에 묻은 검은 액체를 닦아내려 했지만 서아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빗속에 초라한 배달부로 보였던 청년이 지금은 마치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현자처럼 보였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진우는 깨진 비녀에서 검은 아우라가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아는 품위와 냉정함을 되찾으려 했으며 진우에게 다가가 정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진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긴장이 풀리자 사고의 충격과 머리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진우는 시야가 다시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서아를 향해 할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은 비녀 대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백자 항아리가 좋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서아는 빗물 웅덩이로 쓰러지는 진우를 황급히 부축했고 그녀의 고급 정장이 흙탕물에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비서에게 당장 그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라고 고함을 쳤다. 병원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진우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광경들을 보고 있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구들에서도 각기 다른 색깔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의 몸에서도 희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흥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빚더미에 눌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삶에 신이 내린 것인지 악마가 내린 것인지 모를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 시각 응급실 밖 복도에서는 윤서아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방금 깨진 빈혈을 판 골동품상을 당장 찾아내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하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진우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비는 그쳐 있었다. 침대 옆 보조 의자에는 윤서아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진우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라 진우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일종의 계약서였는데 그녀는 진우가 우연히 맞춘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일 당장 인사동 골동품 거리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진우의 그 기이한 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진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 제안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동아줄임을 직감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진우의 승낙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아침 퇴원 수속을 밟고 바로 이동할 것이라고 통보하듯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진우는 병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화병을 바라보았는데 그 화병에서는 은은하고 따뜻한 황금색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홀린 듯이 그 화병에 손을 대었고 그 순간 머릿속으로 19세기 말 무명 장인이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빚어낸 도자기라는 정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짓밟히는 약자가 아니라 세상에 숨겨진 가치를 꿰뚫어보는 강자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른색 불꽃이 다시 한번 일렁였다. 인사동의 거리는 주말의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고 비가 개인 뒤에 맑은 하늘 아래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들이 젖은 윤기를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윤서아의 차에 이끌려 이곳에 도착한 강진우는 차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빈혈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시각 정보의 과부하 때문이었다. 거리의 좌판과 상점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만 가지의 색깔들이 그의 망막을 강타하고 있었고 어떤 물건은 회색의 탁한 기운을 또 어떤 물건은 붉은색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옆에 선 윤서아는 초조한 듯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진우를 재촉했는데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룹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었다. 할아버지의 팔순 잔치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시간 남짓이었고 그 안에 깨져버린 옥비녀를 대체할 만한 국보급 선물을 찾아내야만 했다. 윤서아는 인사동에서 가장 명성이 높다는 고급 골동품점 청운당으로 진우를 안내했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윤서아를 알아보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안쪽에 VIP실로 안내했고 비단 보자기에 쌓인 백자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주인은 이 항아리가
조선 중기 왕실에서 사용하던 진품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고 부르는 가격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했다. 윤서아는 전문가의 감정서까지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결제를 하려 했지만 진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진우의 눈에 그 항아리는 아무런 빛도 발하지 않는 죽은 물건이었으며 오히려 표면에서 인위적인 약품 처리를 한 흔적이 검은 얼룩처럼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이 보였다. 진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귓속말을 건넸는데 이 항아리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구반 쪽에 레이저로 새겨진 미세한 제조 번호가 숨겨져 있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3년 전 중국의 모조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짜였고 전문가들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이었던 것이다. 서아는 진우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주인을 향해 감정용 확대경을 달라고 요구했고 진우가 지적한 굽 안쪽을 확인하자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확대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제조 번호를 확인한 서아는 싸늘한 눈빛으로 주인을 노려보았고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왔다.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주인의 변명 소리를 무시하며 진우를 향해 처음으로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냈지만 동시에 시간은 더욱 촉박해져만 갔다.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고 서아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다른 유명한 가게들을 찾아가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곳은 화려한 메인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뒷골목에 허름한 노점상들이 모여있는 구석진 곳이었다. 서아는 더러운 바닥과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도대체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엇을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그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마치 진흙 속의 진주처럼 영롱하고 푸른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빛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렬해서 주변의 다른 물건들이 뿜어내는 잡스러운 기운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진우가 걸음을 멈춘 곳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낡은 돗자리를 펴놓고 녹슨 숟가락이나 깨진 그릇 따위를 팔고 있는 초라한 좌판 앞이었다. 할머니는 비싼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이 자신의 좌판 앞에 서자 의아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고 서아는 코를 막으며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러나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진흙과 먼지가 엉겨붙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밥그릇 모양의 도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겉보기에는 밭에서 막 캐낸 고구마처럼 투박하고 볼품없었지만 진우의 손끝에 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전신을 타고 흘렀고 머릿속으로 고려시대의 도공이 가마 앞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는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가격을 물었고 할머니는 개 밥그릇으로 나스라며 단돈 5만 원을 불렀다. 서아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고 진우의 어깨를 밀쳤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 더러운 그릇을 품에 안고 일어섰고 서아를 향해 근처에 물을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아는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진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확신과 방금 전 가짜를 구별해냈던 능력을 떠올리며 억지로 화를 삼켰다. 그들은 근처의 전통 찻집 화장실로 들어갔고 진우는 세면대에서 조심스럽게 흐르는 물에 도자기를 씻어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수돗물이 닿자 굳어있던 흙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본래의 피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흙탕물이 씻겨 내려가면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라 비취색의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고려 청자였는데 그것도 흔한 청자가 아니었다. 표면에는 정교한 상감 기법으로 구름과 학이 논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유약의 갈라짐인 빅렬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색감이었는데 비 온 뒤 맑게 갠 가을 하늘과 같은 신비로운 비색은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는 고려청자의 정수였다. 서한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도자기의 문외한인 그녀의 눈에도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씻겨진 청자에서는 아까보다 더욱 강렬한 황금빛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좁은 화장실을 가득 채우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진우는 수건으로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이 도자기가 고려 중기 왕실에 진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운송 도중 유실되어 갯벌 속에 묻혀 있었던 보물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역사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구체적이었고 도자기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성물을 다루는 사제처럼 경건했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청자를 받아들었고 차가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기묘한 촉감에 전율했는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국보급 문화재였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운이 좋은 청년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진 비범한 인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진우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강한 소유욕과 파트너십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찻집을 나온 두 사람은 서하의 수행비서가 대기하고 있는 차로 향했고 서하는 비서에게 당장 최고급 오동나무 상자와 비단 보자기를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차 안에서 서하는 진우에게 정식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이번 일에 대한 보상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우는 돈보다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안전한 거처가 우선이라며 담담하게 대답했고 그의 소박하면서도 현실적인 태도는 서하에게 묘한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즉석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진우의 어머니를 그룹 산하의 최고급 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하고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곁에서 일하게 될 파트너에 대한 확실한 대우이자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투자였다. 차가 호텔 연회장을 향해 달리는 동안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는데 손끝에는 아직도 청자를 만졌을 때의 짜릿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예전의 평범한 배달부 강진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에게 주어진 이 신비한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능력을 이용해 살아남아야 했다. 서하는 옆자리에 앉은 진우를 힐끔거리며 오늘 밤 연회장에서 벌어질 작은아버지와의 전쟁을 생각했고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는 자신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진우에게 오늘 밤 파티에서 자신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고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서하의 등장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서하는 품에 청자가 든 상자를 소중히 안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 뒤를 진우가 호위하듯 따랐는데 그의 낡은 옷차림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재벌 3세인 윤서하 옆에 있는 저 초라한 청년이 누구인지 수근거렸지만 진우는 주눅들지 않고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기운과 가식적인 미소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짙고 역겨운 검은 기운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서하의 작은 아버지이자 그룹의 실권을 노리는 박전무였는데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박전무는 서하에게 다가와 비녀는 잘 준비했느냐고 비아냥거리며 물었고 서하는 차가운 미소로 답하며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했다고 받아쳤다. 박전무의 시선이 서하 뒤에 서 있는 진우에게 머물렀고 그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진우는 박전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무언가에서 불길한 붉은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포착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진우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장식품들이 내뿜는 빛의 향연에 잠시 눈을 뜰 수가 없었지만 곧 적응하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이 춤추는 전쟁터였고 진우는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윤 회장이 앉아 있었고 서한은 진우와 함께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진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에 땀을 쥐며 서하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췄다. 이제 곧 진우가 찾아낸 흙 속의 진주가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진가를 증명할 시간이었다. 윤 회장은 손녀딸의 등장을 반가워하면서도 그녀의 곁에 선 낯선 청년을 의아하게 바라보았고 박전무는 그 틈을 타 서하가 데려온 사람이 신분이 불분명한 자라며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하는 당당하게 진우를 자신의 수석 고문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찾아낸 선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좌중의 술렁임 속에서 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서하가 보자기를 풀자 연회장의 조명을 받아 청자의 비색이 신비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순간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윤 회장의 눈이 크게 떠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는 평생을 골동품 수집에 바친 애호가로서 단번에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었다. 박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진우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윤 회장의 팔순 잔치에서 고려청자의 진가를 입증하며 파란을 일으킨 강진우는 그날 밤 이후 세운그룹의 특별 고문이라는 파격적인 직함을 얻게 되었으나 그것은 화려한 명예직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군복과도 같은 것이었다. 며칠 뒤 윤서아는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로 진우를 데려갔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전 빗속에서 떨던 배달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흑발의 귀공자로 변해 있었다. 서아는 넥타이 매무새를 직접 고쳐주며 오늘 밤 열리는 비공개 경매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그룹의 자금 흐름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자리이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차갑게 경고했다. 진우는 목을 조여오는 넥타이에 감촉이 낯설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육중한 철문의 대저택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개인 별장처럼 보였지만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지나자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거대한 경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초대장 없이는 그 누구도 발을 들일 수 없는 대한민국 상위 0.1%만의 은밀한 리그였다. 진우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은 다시 한번 기이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욕망의 오라가 실타래처럼 엉켜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서는 돈에 대한 집착을 상징하는 누런빛이 또 다른 이에게서는 권력을 향한 검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진우의 시야를 어지럽혔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호흡을 골라야 했다. 경매장 중앙 테이블에는 윤서아의 숙적인 박전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거만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서아가 다가가자 박전무는 비웃음을 흘리며 옆에 있는 노인을 국내 최고의 감정 권위자이자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인 최 교수라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새파랗게 젊은 놈이 감정을 논한다니 세운그룹의 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진우의 눈에 비친 최 교수는 학식의 깊이를 상징하는 푸른빛 대신 사기꾼들이 흔히 내뿜는
회색빛 탁한 기운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었고 그의 손가락 끝에는 검은 얼룩 같은 잔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매가 시작되자 사회자는 열띤 목소리로 전 세계에서 수집된 희귀한 물건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패드를 들어 올리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외쳐댔다. 진우는 출품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절반 가까이는 교묘하게 위조된 가품이거나 작물의 혐의가 짙은 물건들이었다. 가짜 물건들에서는 생명력 없는 잿빛 연기가 피어올랐고 진우는 서아에게 귓속말로 입찰하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정확히 집어주며 그녀의 자산을 보호했다. 서아는 진우의 조언에 따라 무리한 경쟁을 피하면서도 꼭 필요한 진품 몇 점만을 낙찰받았고 이를 지켜보던 박전무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등장한 조선 초기 거장 안견의 미공개 산수화였는데 사회자는 이 작품이 일본의 개인 소장가에게서 극적으로 입수한 국보급 문화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단 위에 그려진 웅장한 산세와 섬세한 필치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으며 시작가는 무려 50억 원에 달했다. 최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이 그림의 진위와 예술적 가치에 대해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으며 이것이야말로 세운그룹의 갤러리에 어울리는 걸작이라고 박전무를 축혀 세웠다. 박전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아를 도발하듯 바라보며 조카도 이번 기회에 안목을 좀 넓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비아냥거렸다. 서아는 그림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잠시 망설였고 주변의 시선이 그녀의 결정에 집중되자 패드를 들어 올리려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가 단호한 손길로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동자는 그림을 향해 고정된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서아는 진우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저 그림은 50억은커녕 종이값 5만 원도 아까운 흉물이라고 단언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신성한 예술품을 모독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진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림 앞으로 걸어나갔고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당당하게 그림을 마주했다. 진우의 시야 속에서 그 산수화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묵향을 풍기고 있었지만 그림의 이면에는 끔찍할 정도로 인위적인 덧칠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붓터치의 망설임과 먹의 농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종이 표면에 겉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안견의 화풍은 거침없고 힘있는 필치가 특징인데 이 그림의 선들은 마치 원본을 보고 베낀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여백의 미를 살려야 할 공간에 불필요한 묵점들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다. 최 교수는 그것은 세월에 의한 마모라며 반박했지만 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진우는 진행 요원에게 자외선 라이트를 요청했고 당황한 주최 측이 라이트를 가져오자 그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 바위 부분을 비추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형광 물질이 푸르스름하게 빛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조선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현대의 화학 안료 성분이었다. 진우는 이 그림이 10년 전 중국의 위작 공방에서 만들어진 정교한 모조품이며 고문서를 녹인 물에 종이를 담가 억지로 세월의 흔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덧붙여 종이의 섬유질 사이에 끼어 있는 미세한 합성 섬유 조각까지 찾아내며 최 교수에게 돋보기를 건넸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들고 진우가 지적한 부분을 확인하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최 교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람들은 박전무와 최 교수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사기극이 들통난 경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한은 멍하니 서 있는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경외심과 안도감이었다. 경매가 중단되고 소란스러운 틈을 타 서아와 진우는 경매장을 빠져나왔고 밤 공기는 눅눅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차에 오르자 서아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우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었냐고 물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서아는 그것이 겸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으며 앞으로 당신을 전적으로 믿겠다고 말했고 진우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시각 경매장의 VIP룸에서는 망신을 당한 박전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진우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긴장감보다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인간적인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그룹 내에서의 외로운 싸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진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겪었던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기억들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고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창밖의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시기하듯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했을 때 회사 로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는데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감사팀 직원들이 그를 애워쌌고 그들 뒤로 박전무의 수행비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비서는 진우에게 회사 기밀 유출 및 절도 혐의로 내부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하며 그의 사원증을 압수하려 들었다. 서아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감사팀장은 박전무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내밀며 절차대로 진행할 뿐이라고 맞섰다. 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적대적인 기운을 느끼며 이것이 어제 일에 대한 보복임을 직감했고 박전무가 단순히 망신을 당한 것으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사실로 끌려가는 진우를 보며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진우는 뒤를 돌아보며 서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취조실과도 같은 삭막한 감사실에 갇힌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서류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다시금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박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곤경에 처한 진우를 지켜보며 위스키를 들이켰고 이번 기회에 눈엣 가시 같은 놈을 제거하고 서아의 날개마저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젯밤의 치욕을 씻기 위해 그룹의 보물창고에서 가장 귀한 국보급 100자를 빼돌린 뒤 그 죄를 진우에게 뒤집어 씌울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진우가 아무리 뛰어난 눈을 가졌다 해도 권력과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진우가 가진 능력이 단순히 물건을 감정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과거의 흔적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감사실 안에서 진우는 눈앞의 감사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회색의 거짓된 기운을 읽어내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덫을 놓은 사냥꾼의 발자국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진우는 책상 아래 주먹을 꽉 쥐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모색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전무의 숨통을 끊어놓을 반격의 서막이 그려지고 있었다. 서아 역시 밖에서 변호사들을 소집하며 진우를 구하기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감사실의 무거운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진우를 짓누르고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것은 그의 가방에서 나왔다는 옥새가 든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이것은 그룹 박물관 수장고에서 사라진 국보급 유물 중 하나였다. 감사팀장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진우를 몰아세우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절도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소리쳤지만 진우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 나무 상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상자를 감싸고 있는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것은 수장고의 맑고 고귀한 기운이 아니라 탐욕과 공포에 젖은 끈적하고 검은 기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검은 기운 속에 낯익은 잔상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박전무의 수행비서가 지니고 있던 특유의 비릿한 회색빛 오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된 함정임을 확신했고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감사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진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로비로 끌려나가는 진우의 모습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고 순식간에 그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에서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박전무는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수행비서는 불안한 듯 손을 떨고 있었지만 박전무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박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진우는 멀리서 뛰어오는 윤서아를 보았지만 경찰은 무정하게 차문을 닫아버렸고 차는 회색 도시의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다. 경찰서 취조실의 형광등은 시릴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담당 형사는 이미 박전무 측에 매수된 듯 진우의 해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백만을 강요했다. 형사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버텨봤자 형량만 늘어날 뿐이라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진우는 묵묵히 눈을 감고 자신의 기억 속을 더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영안이 보여주었던 수장고의 영상이 필름처럼 되감기고 있었는데 그가 근무를 서던 날 밤 수장고 근처를 서성였던 그림자들의 잔상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진우는 눈을 뜨고 형사에게 수장고 출입 기록과 CCTV 원본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형사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며 그의 요청을 묵살했다. 진우는 이 닫힌 방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흐트러진 멘탈을 잡고 반격의 실마리를 찾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한편 세운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박전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서아의 경영자질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측근으로 두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보급 문화재까지 도난당하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서아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박전무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서아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만약 강진우가 무죄로 밝혀진다면 박전무 또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서아는 자신의 대표이사직을 걸고 진우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사들은 그녀의 강수에 당황하며 사흘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서아는 이사회를 마치자마자 유치장 면회실로 향했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진우의 수척해진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서아를 안심시켰다. 진우는 서아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범인은 박전무의 수행비서이며 그가 훔쳐낸 진짜 보물은 아직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옥새가 들어있던 상자에 남아있던 흙 냄새와 특유의 습한 기운을 통해 그것이 지하 창고나 폐쇄된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유추해냈다. 진우의 영화는 단순한 시각 정보를 넘어 물건이 겪어온 환경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서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박 전무의 수행비서가 최근 자주 드나들었던 장소를 추적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의 어깨에 묻어있던 미세한 붉은 흙먼지와 그에게서 풍기던 오래된 곰팡이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 시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의 흔적이었다. 서아는 진우의 놀라운 관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즉시 사설 탐정과 보안팀을 동원해 비서의 동선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돌아선 서아의 등 뒤로 진우는 반드시 이곳을 나가 당신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되뇌었고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유일한 열쇠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다. 다음 날 서아의 정보망을 통해 비서의 행적이 포착되었는데 그는 최근 경기도 외곽의 개발이 중단된 폐공장 단지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은 붉은 황토지대였고 진우가 묘사했던 흙먼지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소였다. 서아는 이 사실을 변호인단에게 알리고 진우의 보석을 신청하는 동시에 경찰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 뻗쳐있는 박 전무의 입김은 생각보다 강했고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공권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진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진우는 증거 불충분과 서아의 막대한 보석금 납부로 인해 가까스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진우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와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는 윤서아였는데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진우는 서아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말 대신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서아는 말없이 차문을 열어주며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차 안에서 서아는 진우에게 폐공장의 위치와 구조도를 보여주었고 진우는 지도를 보자마자 강렬한 기운을 느꼈는데 그곳이 바로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진우와 서아는 보안팀을 대동하고 은밀하게 폐공장으로 이동했고 현장에 도착하자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폐공장은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이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공장 한 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빛의 기둥이 보였다. 그것은 국보급 유물만이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황금빛 아우라였고 그 빛은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뚫고 나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곳에 우리가 찾는 물건과 박 전무의 파멸을 불러올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장 내부로 진입했고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죽이며 빛이 발원하는 지점을 향해 다가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는 낡은 드럼통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진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보안팀 요원들이 드럼통을 치우자 녹슨 철문이 나타났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습한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고 안쪽에는 밀수품으로 보이는 수많은 목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놓인 특수 금고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진우가 금고 앞으로 다가가 손을 대자 금고 안에 내용물이 투시되듯 보였는데
그곳에는 도난당했던 진짜 옥새뿐만 아니라 박 전무가 그동안 빼돌렸던 수많은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들이 들려왔고 진우와 서아는 긴장하며 몸을 숨겼다. 박 전무가 비서를 시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 것이었는데 비서와 함께 나타난 건장한 사내들은 흉기를 들고 주변을 경계하며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안쪽 구석으로 밀어넣고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쇠파이프나 낡은 기계 부품들이 가진 강도와 무게중심이 데이터처럼 떠올랐고 이것들을 이용해 어떻게 적을 제압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이 그려졌다. 비록 무술의 고수는 아니었지만 영안의 능력은 전투 상황에서도 놀라운 예지력과 판단력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비서 일당이 지하 창고로 들어서자 진우는 기습적으로 조명 차단기를 내려버렸고 암흑 속에서 당황하는 그들의 빈틈을 노렸다. 진우에게는 어둠이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 적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오라가 야간 투시경처럼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볼트를 던져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보안팀 요원들이 그 틈을 타 일당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혼란스러운 난투극 속에서 비서가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자 진우는 그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낚아챘고 비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비서는 진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장악하자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 전무의 변호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도난당한 문화재들은 박 전무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증거들이었다. 서아는 현장에서 발견된 옥새를 들어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진우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미소를 보냈다. 진우 역시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서아가 내민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는데 박 전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며 공장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고 그 붉은 햇살은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복하는 듯했다. 진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는데 이제 그의 손은 더 이상 배달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던 거친 손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는 힘을 가진 손이 되어 있었다. 서아는 진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고 그들의 목적지는 박 전무가 기다리고 있을 세온그룹의 본사 회의실이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의 푸른 여명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서서히 밝히고 있었지만 윤서아의 안전가옥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폐공장 지하 금고에서 회수한 국보급 옥새와 이중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강진우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눈을 비빌 새도 없이 옥새가 들어있던 오동나무 상자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영화는 상자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아우라를 통해 이 물건이 거쳐온 험난한 여정을 읽어내고 있었다. 단순히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박 전무가 이 옥새를 담보로 해외의 거대 범죄 조직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흔적이 마치 썩은 냄새처럼 시각화되어 진우의 망막을 자극했다. 그는 옥새의 손잡이 부분인 거북이 조각상 틈새에 미세하게 끼어있는 이국적인 붉은 밀랍 찌꺼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동남아시아 마약 카르텔이 주로 사용하는 봉인 방식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윤서아는 진우가 찾아낸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있었는데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파일 안에는 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내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들을 위조하여 진품과 바꿔치기 한 뒤 해외 블랙마켓에 팔아넘긴 구체적인 리스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고 중얼거렸고 그녀의 손끝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진정시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증거들을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긴급 이사회까지 안전하게 가져가서 박 전무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서아의 등 뒤로 불안한 회색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같은 시각 박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던져버렸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그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듯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비서로부터 폐공장이 습격당하고 물건들을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윤서아와 강진우가 이사회장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비릿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룹의 임원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고 그는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조카의 목숨조차 담보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8시가 되자 진우와 서아는 증거물을 챙겨 안전가옥을 나섰고 서아의 개인 수행원들이 운전하는 방탄 차량에 탑승하여 본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진우는 옥새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의 영화는 도로 위의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미세한 살기를 감지해내고 있었다.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신호 대기 중인 옆 차선의 운전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의 색깔들을 스캔했고 혹시라도 공격적인 붉은 기운이나 음침한 검은 기운을 가진 자가 없는지 살폈다. 서아는 그런 진우의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끼면서도 그가 짊어진 능력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하며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이 일이 끝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우는 씁쓸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차량이 한강 다리 위를 달리고 있을 때 진우의 눈에 갑작스러운 경고 신호가 포착되었는데 전방 200m 앞 갓길에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에서 폭발적인 검은 아우라가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고장 차량이 아니라 명백한 사리를 품고 대기 중인 사냥꾼의 기운이었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보였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소리치며 당장 차선을 변경하라고 명령했고 기사가 핸들을 꺾는 순간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그들이 있던 차선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굉음과 함께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만약 진우의 경고가 1초만 늦었어도 그들은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했는데 트럭 뒤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추격자들의 차량에서는 짙은 회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괴한들이 타고 있음이 진우의 투시 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진우는 기사에게 최대한 속력을 내어 강변북로로 빠지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서아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회사 보안팀에게 정문 방어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은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죽음의 레이스를 뚫고 나가야만 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일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하는 사이
추격전은 더욱 격렬해졌다. 진우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추격해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애썼는데 놈들의 운전대 움직임이나 가속 페달을 밟는 발의 근육 수축까지도 그의 눈에는 데이터처럼 읽히고 있었다. 왼쪽에서 치고 들어오려는 승합차의 궤적을 미리 읽은 진우는 기사에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외쳤고 그들이 속도를 줄이자 승합차는 중심을 잃고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하며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편이 튀고 불꽃이 일었지만 진우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했다. 그는 이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남은 한 대의 차량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마지막 남은 추격 차량은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으며 차체를 들이받으려 했고 서아의 방탄 차량 뒷범퍼가 찌그러지며 충격이 전해졌다. 서아는 공포에 떨면서도 중요한 증거가 담긴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고 진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창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전방 터널 입구가 보였고 터널 내부의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잔상 속에서 그는 기발한 작전을 떠올렸다. 진우는 기사에게 터널 진입 직후 상향등을 켜고 급가속을 하라고 지시했고 터널의 어둠과 급격한 조도 변화를 이용해 추격자의 시야를 교란시키려는 의도였다. 차량이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기사는 진우의 지시대로 상향등을 켰고 뒤따르던 추격 차량의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빛의 폭력에 시야를 잃고 방향을 틀며 터널 벽과 충돌했다. 천신만고 끝에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회사 정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본사 건물 앞은 이미 박 전무가 깔아놓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기자들은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진우와 서아가 나타나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기자들 틈에 숨어있는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는데 돈을 받고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자들에게서는 썩은 탕류 같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진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가짜 기자들의 발을 묘하게 걸거나 어깨로 밀치며 길을 만들어 나갔고 그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된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게 되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서아는 대표이사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당장 비키라고 호통을 쳤다. 박전무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장은 머뭇거렸지만 진우가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뇌물 봉투가 보인다고 속삭이자 그는 사색이 되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진우의 영화는 이제 사람의 비밀과 약점까지 꿰뚫어보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그는 이 능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차단되며 잠시나마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고 진우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결전의 장소인 최상층 회의실로 향하는 숫자판을 응시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진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옥새 상자를 움켜쥐었고 서아는 진우를 바라보며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최상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긴 복도 끝에 있는 대회의실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들과 모든 악의 근원인 박 전무가 앉아 있을 것이고 진우는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첫 발을 내디뎠고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푸른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고 상석에 앉아있던 박전무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진우와 서아가 살아서 그것도 증거물을 들고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 속에서 진우는 뚜벅뚜벅 걸어나가 회의 테이블 중앙에 흙투성이가 된 옥새 상자를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박 전무를 향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리였다. 진우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진우는 박 전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탐욕의 그림자가 이제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우의 눈에는 박 전무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 검은 오라가 불안하게 요동치며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악인의 말로가 머지않았음을 의미했다. 서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고 진우는 옥새 상자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담긴 박 전무의 죄악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고 수십 명의 이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진우가 내려놓은 흙투성이 나무 상자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박 전무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경비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윤서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지금부터 벌어질 진실 공방을 지켜보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룹의 적통 후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기에 경비원들은 주춤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그들 중 일부는 박 전무의 편에 서 있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윤서아의 당당한 태도에 동요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우를 주시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서가 가져온 화려한 비단 상자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밀어 올리며 선수를 쳤다. 박 전무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이야말로 그룹의 위기를 구할 진정한 보물이며 진우가 가져온 것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가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상자를 열자 눈부신 황금빛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는데 그 안에는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이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이사들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탄성을 질렀고 박 전무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이 불상이 해외 경매에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국보급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우의 영안에 비친 그 불상은 성스러운 유물이 아니라 끔찍한 원한과 탐욕이 뒤엉킨 흉물에 지나지 않았다. 불상의 표면에서는 검붉은 도끼가 뿜어져 나와 회의실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이사들의 목을 가무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불상 앞으로 걸어가 그 흉물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에는 불상의 내부가 투시되듯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겉모습은 완벽하게 도금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현대의 값싼 합금으로 채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불상의 바닥에는 저주를 기원하는 부적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불상이 5년 전 중국의 위조 전문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가품이며 제작 과정에서 수은과 납이 다량 사용되어 소유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펄 뛰었지만 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불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가리키며 그곳에 미세하게 새겨진 위조 공방의 낙관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진우의 지적에 따라 감정위원들이 확대경을 들고 불상을 살피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신음이 터져 나왔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묘하게 감추어진 낙관이 진우가 말한 바로 그 위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고 박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속아서 산 물건이 가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나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옥새가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였지만 진우가 준비해둔 붓으로 흙을 털어내자 그 안에서 태양보다 강렬한 청푸른 빛의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그 빛은 단순히 눈을 부시게 하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보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숭고한 기운이었고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진우의 영안을 통해 본 옥새는 조선의 왕들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찍었던 도장의 무게감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층층이 쌓여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 옥새가 바로 박물관 수장고에서 도난당했던 진품이며 박 전무가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실패한 국보라고 선언했다. 그는 옥새의 손잡이 부분인 거북이 조각의 눈동자를 가리키며 진품만이 가진 특수 공법인 금실 상감 기법을 설명했고 이는 현대 기술로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장인의 혼이 담긴 증거였다. 박전무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진우는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서아가 준비한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전무가 옥새를 훔쳐내기 위해 보안업체와 결탁한 내역과 해외 마피아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막대한 양의 비자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 전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박 전무를 지지하던 세력들조차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바빴다. 스크린 속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박 전무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의 야망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 전무는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금동불상을 집어들어 진우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지만 진우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0.1초 먼저 읽고 있었다. 진우의 눈에는 박전무의 근육이 수축하고 힘이 전달되는 과정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기에 그는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박전무의 팔목을 낚아채 제압했다. 불상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그 안에서 검은색 납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박전무의 탐욕과 허영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과도 같았다. 때마침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박 전무에게 뇌물수수와 문화재 보호법 위반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 전무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억울하다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박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눈에 보이던 박 전무의 검은 오라가 완전히 소멸하고 그 자리에 초라한 회색빛만이 남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만이 흘렀고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가 찾아온 옥새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진실을 밝혀낸 진우와 서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회사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음을 사과하고 즉석에서 윤서아를 세운 그룹의 새로운 총괄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박수를 보냈고 서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사회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승리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을 지켜준 강진우 덕분임을 명확히 했고
그를 그룹의 영구적인 수석 고문이자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추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우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서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영안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가치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진우와 서아는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아는 진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진우는 그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빗속을 달리는 배달부가 아니라 나의 세상을 지켜주는 기사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우는 서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당신이 가는 길에 언제나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축복해주는 듯했고 옥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그들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영화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도시의 저편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박전무의 배후에 있던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꿈틀거리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해외 마피아 조직은 자신들의 거래가 무산된 것에 분노하며 새로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진우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기에 그는 불안한 예감을 잠시 접어두고 서아의 미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진우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고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서아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날 저녁 뉴스는 세운그룹의 대규모 비리 사건과 박전무의 구속, 그리고 잃어버린 국보의 환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진우의 이름은 익명의 제보자로 처리되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귀신 같은 안목을 가진 젊은 감정사의 등장이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 옥새 사건의 포상금으로 받은 통장을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이제 고생은 끝났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세운그룹의 그림자가 되어 빛나는 유물들을 지키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며칠 뒤 진우는 서아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옥새를 마주하게 되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안치된 옥새는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진우의 눈에 비친 옥새의 용은 마치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환영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그 환영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고 옆에 있던 서아는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다. 진우는 비밀이라며 장난스럽게 웃어넘겼지만 그의 눈은 이미 박물관 구석진 곳에 전시된 또 다른 유물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기운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의 영화는 쉴 틈 없이 그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그의 모험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꿈속에서 옥새의 용이 나타나 그에게 여의주를 물려주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진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달빛 아래 서울은 여전히 수많은 욕망과 비밀을 품고 숨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리며 속삭였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는 그 너머를 볼 것이다. 진우의 독백은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그의 눈동자는 다시 한번 푸르게 빛났다. 이제 그는 단순한 감정사가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진 마스터로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한 3월로 접어들고 있었고, 세운그룹을 뒤흔들었던 옥새 도난 사건과 경영권 분쟁은 박 전무의 구속과 함께 일단락되며 재계의 전설적인 일화로 남게 되었다. 강진우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 VIP룸에 앉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액수는 평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문화재 환수 포상금과 윤서아가 약속했던 국보급 유물 감정 수수료, 그리고 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기여한 특별 보너스까지 합쳐진 금액은 그를 단숨에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가 반열에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덮으며 눈을 감았고, 눈꺼풀 안쪽에서 번쩍이던 황금빛 잔상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올랐다. 진우가 은행 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윤서아의 개인 비서가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익숙하게 뒷좌석에 올라탔는데 이제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 냄새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차는 강남의 재개발 지역이 아닌 한적하고 공기 좋은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고, 그곳에는 진우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전 퇴원한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이 딸린 2층 양옥집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흘리셨고,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약속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햇살이 거실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 배치된 고풍스러운 가구들에서는 은은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의 영화는 이제 사람을 해치는 나쁜 기운이 아닌 사람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좋은 기운만을 찾아내어 배치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세운그룹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윤서아는 취임식 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것은 강진우를 그룹 산하의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재계에서는 고졸 출신의 퀵서비스 기사가 재벌가의 문화 권력을 쥐게 된 것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진우가 그동안 보여준 신들린 감정 능력과 옥새 사건에서의 활약상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진우는 이사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여 해외로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흔쾌히 동의했고, 진우는 자신의 능력을 돈벌이가 아닌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진우의 사무실은 인사동이 내려다 보이는 종로타워의 최상층에 마련되었고, 매일같이 전국의 골동품 상인들과 수집가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사람들은 그를 신의 눈을 가진 남자라 부르며 경외했지만, 진우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물건을 감정하지는 않았고, 오직 진정성 있는 사연을 가진 물건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저평가된 유물들만을 선별하여 감정했다. 어느 날 한 초라한 노인이 낡은 족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는데, 다른 감정사들은 가치 없는 위작이라며 문전박대했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족자 속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청아한 학의 기운이 보였고, 그는 주저없이 그 족자가 조선 후기 무명 화가의 숨겨진 걸작임을 밝혀내어 세상에 알렸다. 노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진우의 손을 잡았고, 진우는 그 순간 자신의 능력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진우와 서아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바쁜 일정 탓에 사적인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았다. 서아는 그룹의 체질 개선과 박 전무가 남긴 부실 계열사 정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진우 역시 재단 일과 밀려드는 감정 의뢰로 인해
밤샘 작업이 이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밤 짧은 통화로 남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고, 그 짧은 통화는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유일한 휴식처가 되었다. 서아의 목소리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진우 역시 그녀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편안한 모습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고, 진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충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고, 발길이 닿은 곳은 처음 사고가 났던 청담동의 그 사거리였다.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진우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횡단보도 앞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빚에 쫓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사이자 재력가로서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내려다보며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이 자신에게 준 기회이자 운명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내렸는데 그녀는 윤서아였다. 서아는 우산을 쓰고 진우에게 다가와 왜 이러고 있냐며 타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진우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저 비가 와서 옛날 생각이 났을 뿐이라고 웃어 넘겼지만, 서아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빗속에 나란히 서서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빗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덮어주며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한 고요함을 만들어 주었다. 서아의 주변에는 예전의 차가운 흰색 기운 대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홍빛 오라가 감돌고 있었고, 진우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서아는 진우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오늘 저녁 스케줄을 모두 취소했으니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진우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고, 창가 자리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서아는 진우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사고가 났던 그날 밤, 당신이 내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진우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임을 고백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당신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존재임을 확인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고, 그 순간 진우의 영안이 다시 한번 발동했다. 진우의 눈에 비친 서아의 손가락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고, 그 실의 끝은 테이블 건너편 자신의 새끼손가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운명의 붉은 실이었고, 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필연임을 직감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머니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인사동의 허름한 골동품 가게 구석에서 발견한 조선시대의 은가락지였다. 화려한 보석은 아니었지만 두 개의 가락지가 하나로 합쳐져야만 완벽한 나비 문양이 완성되는 그 반지는 영원한 결합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열어보았고, 진우는 이 반지가 수백 년을 견뎌내며 주인을 기다려온 것처럼 나도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말없이 왼손을 내밀었으며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각자의 오라가 하나로 융합되며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해 레스토랑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그것은 그 어떤 국보급 문화재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었고,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영안에 의존하지 않아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고 창밖의 빗줄기는 마치 축복의 팡파르처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었다. 몇 달 뒤 진우와 서아의 결혼식은 세운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는데 하객은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로 제한된 소박한 예식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었고 식장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했다. 진우는 턱시도를 입고 버질로드 끝에 서서 서아를 기다렸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아버지 대신 윤 회장의 손을 잡고 입장하자 하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진우는 다가오는 서아를 보며 1년 전 빗속에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서아의 손을 넘겨받으며 평생 그녀의 눈이 되어 세상의 험한 것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유럽의 박물관들을 순회하며 약탈당한 문화재들을 환수하기 위한 협상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려보았다. 영안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제 그는 그 능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을 갖게 되었다. 서아는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고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졌고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진우와 서아의 미래는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전설적인 감정사이자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사 교과서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윤서아는 세운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기억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인사동의 골동품 거리에는 강진우의 이름을 딴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다. 박물관 입구에는 진우가 처음 발견했던 그 고려청자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백발이 된 진우와 서아가 손을 잡고 박물관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청춘처럼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서아를 바라보며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아름다운 비취색이라고 속삭였고 서아는 주책이라며 웃었지만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다. 배달부 청년과 재벌가 CEO의 기적 같은 만남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바래지 않는 보석처럼 세상에 남게 되었다.